안녕하세요. 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은 그 금년 들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작년에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순매수한 금액이 작년에 3배가 넘는 약 14조 원이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채권 쪽에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그 증권사 지점하고 이제 고객센터 여기에도 그 채권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문의 전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채권에 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내용을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1부에서는 채권 투자의 기본적인 상식 문제,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 채권 투자를 할 때 최소한 이것 정도는 알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3부에서는 그 채권 투자의 실권 전략, 이 분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SK증권의 신월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위원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채권 쪽의 그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분야 이런 부분도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 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2개 하려면 좀 벅차지 않으신가요? 네, 요즘 워낙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하겠다는 의지와는 별개로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가계 75% 이상의 자산이 실물 자산, 대부분 부동산인 거죠. 그렇죠. 예, 부동산에 편중이 좀 되어 있고요. 결국 경제 주체의 주요 주체로서의 가계에 대해서 통화 정책의 당국인 중앙은행이 경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점은 결국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문제가 이제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레버리지,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채권 시장과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TF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처럼 금융 안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경시하거나 다소 일반적인 분석을 했을 때에는 채권 시장에 대한 부분도 또한 좀 분석에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채권과 부동산 분석을 동시에 다루게 되었고요. 아무쪼록 뭐 계속해서 더 노력하여서 더 좋은 뷰 말씀드리면서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면 저 스스로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 채권하게 되면은 그 증권회사나 은행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채권하면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도대체 채권이라는 게 뭔지 또 이제 그 우리가 그 주식이라든지 예금 같은 이런 자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사실 채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주식보다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예금은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익숙함이 좀 덜하기도 하고요. 일단 채권이란 용어 자체의 뜻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차용 증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개인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어떤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떤 그냥 말로 구두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경제활동에 있어서 그 부분을 문서한 것이다. 거기에 좀 강제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 것들이 체계화된 것이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채권의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은 재무제표에 있어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자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부채는 결국 타인의 돈, 타 기업의 돈을 빌려서 조달을 한 것이고요. 주식, 자본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련된 부분, 에쿼티는 빌려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빌려주는 개념보다는 돈을 투자를 하는 개념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렸을 때는 그 빌린 대가에 대한 부분을 이자로서 나가는 것이고 투자는 이자는 나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경영 활동에 대한 참여를 배당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에 대한 부분들을 주식 주주로서의 이제 경제적인 책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그 채권을 발행한 주체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었다. 네. 빌려주었으면은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 네.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수취해야 되는 것이고 네. 빌려주는 것이 무한정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한정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존재한다. 라는 것은 어떤 기한이 지났을 때 1년, 3년, 5년이 지났을 때 내가 투자한 돈을 돌려다오.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네. 이제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주식에 자본에 투자했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하죠. 네. 투자금을 엑시트할 때나 그런 것이 있지 내가 1년 있다가 난 투자금을 엑시트할 거야 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그 부분은 주주로서의 활동보다는 채권자로서의 활동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이렇게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와 자본으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시면은 네. 채권에 대한 부분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예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예금은 결국 우리가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에 예금에 대한 대가가 또 이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는 비슷하죠. 그렇지만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금융기관, 예금 취급기관에 돈을 맡기는 부분은 당연히 내 돈을 약간 빌려주는 개념에 있어서 네. 내 돈을 활용해서 당신은 나의 돈을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네. 내 돈에 대한 이자를 달라. 그리고 예금 수취 기간은 이제 수신 활동뿐만 아니라 여신 활동이 있기 때문에 예대 마진을 취하게 되는 것인데요. 채권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으로 이 채무자로 하여금 예대 마진을 통해서 내 돈을 뭐 3%의 채권 이자 수취를 하겠는데 4% 다른 활동하라 이런 식이 아니라 그렇죠. 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융통해서 쓸 수 있게끔 조달의 개념을 내가 자금 조달 창구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지 네. 어떤 예대 마진이나 예금 기관과의 행동과는 엄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돈을 맡기고 그에 대한 하는 것보다는 채권자는 투자의 활동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시장 금리가 바뀌게 되면은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리스크에 반대되는 것은 리턴이 있는데 만약에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리스크가 되어서 손실로 확정이 되든 아니면은 리턴으로 나의 수익으로 귀결되든 그 부분은 투자자의 책임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결국 예금과 다른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채권을 주식이라든지 또는 예금에 비추어서 네. 아주 포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보게 되면 그 채권하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억이 이제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집을 살 때 그 국민주택 채권인가요? 네. 그 이제 받아놓으면 실물을 받는 사람 거의 없고 그렇죠. 법무사 통해 가지고서 그 은행 해가지고 와리깡 해가지고서 네. 해주시오. 네. 또는 뭐 자동차 같은 거 매입을 할 때 맞습니다. 그 자동차 채권인가요? 그것도 네. 실물을 가져가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자기가 할 줄 잘 모르니까 저 보험사 통해 가지고서 그 신고하고서 들어올 때 적당히 와리깡 해가지고 내가 돈 얼마나 더 내면 되느냐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채권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을 텐데 네. 그 채권의 종류하고 그다음에 그게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류 기준 스탠더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분류 기준에 맞춰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채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네.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만약에 어떤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채권의 개념에 채무 증서를 발행을 해서 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개개인에 대해서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인데 네. 그 기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되든 나라가 되든 공사가 되든 은행이 되든 네. 각각의 주체에 대해서 저 기관, 저 기업, 저 나라는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형성이 되면은 그로 하여금 돈에 오고 가고 하는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경제 주체는 누구일까?
당연히 나라 아니겠습니까? 국가죠. 국가죠. 네. 그래서 발행 기관이 주체가 나라이면은 일반적으로 국채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국채 안에 국고채가 있고 국민주택 채권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국채에 관련된 국고채에 관련된 법률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국고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매년 8월 말에 발표가 되고 11월 말까지 의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것이 이제 헌법상의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연말안에는 보통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고채가 100조다 찍히는 것이 아니라 국고채 발행 한도가 잡히는 것이죠. 1년 다음 회계연도에 네. 안에. 그렇죠. 100조를 다 해도 되고요. 95조만 해도 되고요. 뭐 그거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발행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할 때 좀 못 믿으면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못 믿으면 어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믿으라고? 뭐 나를 믿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게 보통 보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담보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네. 근데 이제 담보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보증에 대한 부분을 어떤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 어떤 자산을 통해서 한다라면 보증채가 되고요. 네. 그렇지 않다. 그냥 신용을 토대로 채권이 발행된다 하면 무보증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일드, 인컴이지 않습니까? 이자. 이자 따먹는 거. 네. 이거를 이제 이표채라고 하거든요. 네. 이자가 표시되어 있다. 네. 근데 이자를 한꺼번에 받지 않고 나중에 그냥 원금으로 다 하는 거를 할인채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이자면은 만약 3%면은 300원씩 매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기까지 계산을 해서 캐시플로우를 땡겨서 그냥 10,000원은 나중에 받는 거고 처음 투자할 때 10,000원을 투자해야 3%를 주는데 그냥 10,000원을 투자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8,500원 투자하면은 나중에 지나면 10,000원이 돌아온다. 그럼 8,500원 투자해서 나중에 10,000원이면은 1,200원 먹는 거죠. 네, 1,500원이 수익이 생기는데 이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인채 또는 이제 이자가 계속 쌓이는 복리채, 단리채, 이표채 이렇게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액면 이자의 확정 여부, 네. 아니면 모집 방식, 예. 상환 방법, 상환 기간, 발행가액, 내재 옵션, 물가 연계 너무 기준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매트릭스화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채권이 생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일반적으로는 발행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나라가 발행하면 국채다. 지자체가 발행하면 지방채다. 회사가 발행하면은 회사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표채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겠고요. 이 채권에 대해서 좀 못 믿었다라고 하면 보증채를 찾아야 되는데 보증채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네. 다 회사채도 무보증채로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고액자산가 분들이나 향후에 나는 큰 부를 일구어서 어떤 것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공모 채권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휴먼 네트워킹이 되면은 이제 사모채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모집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 하나의 다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기간 문제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짧게 하면 한 1년 정도의 정기예금, 네. 뭐 3년,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텐데 채권도 그런 분류 기간에 따른 네. 분류 기준에 따라 단기채니 뭐 중기채니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표물은 국고 10년물인데 네. 일반적으로 기본으로 생각하는 건 3년, 5년, 10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3년채를 많이 써요. 성격들이 급해서 그런가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단기채의 기준이 보통 다른 나라 국가의 채권을 보면 2년채를 많이 쓰거든요. 2년물. 근데 우리나라는 3년물을 많이 쓰는 건 예전에 2년물 발행이 국고 시장에서 잘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3년, 5년, 10년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년물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시장 참가자분들 많이 보시는 게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 하면 미국채 2년물 대비 10년물 이렇게 많이 보시거든요. 네. 2년을 이제 단기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채 기준으로는 트레저리 빌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T빌즈가 되고 T노트는 2년에서 10년. 그래서 이걸 중기채 정도로 보게 되고요. 10년 이상은 이제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10년 이상부터 30년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장기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년물, 30년물, 50년물까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50년짜리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개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개인은 30년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보험사와 같은 장기 투자 기관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가져가는 일부 수량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것들을 받아와서 팔 때 최대한 크게 가져가는 고객들한테 싸게 줄 거지 않습니까? 네. 증권사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한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개인은 아무래도 보험사보다 자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비교하다 보면 또 꼭 30년물 초장기채가 유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다른 채권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높죠.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채권의 종류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위험 부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안전빵이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는데 물론 네. 뭐 한국이 망하게 되면 뭐 어차피 다 화폐니 뭐니 다 수익 조각이니까 뭐 의미가 없는 네. 거고 우리 회사채 같은 게 보게 되면 뭐 트리플 A니 더블 B니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정커본드니 그런 회사차 같은 거를 투자를 할 때 네. 특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위험적인 부분, 네. 리스크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이 채권이 안전빵이 아닐 테니까 유의사항이라고 할까요? 네. 그럼 무엇이 한번 있는지 네.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 제가 채권과 주식, 예금과의 뭐 동일한 점,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예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예금 또한 예금 취급 기간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 법률상 5천만 원까지 예. 한 금융기관다. 무한정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 있고요. 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예금 만기 기간이 되었을 때 인플레가 너무 극심해서 종이 쪼가리처럼 되면은 화폐가 그 돈은 굳이 1년,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가능성도 있겠죠. 예금 또한 마찬가지니까 채권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이든지 간에 리스크는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나 자산에는 동일하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뉠 수 있는데 네. 최근처럼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들은 결국 시스테믹 리스크에 체계적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빠지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너무 극심한 혼란이 나오는 것은 누구나 겪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전체 경제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부분은 넌 시스테믹 리스크에 대해서 최대한 제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험, 그리고 중도 상환,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돈을 가져가라라고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재투자 위험으로 되는 것이고요. 네. 또한 어떤 것을 투자했는데 돈이 급해서 환매를 하고 싶은데 안 팔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주식 같은 부분은 유동성이 높겠지만 채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이런 건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 이 세 가지 위험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네. 비체계적인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네.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은 떨어지나 어느 정도는 제거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라는 격언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권의 리스크를 할 때 체계적인 위험하고 비체계적인 위험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또 채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용어가 좀 일반 분들이 보기에 생소한 뭐 예를 들어서 수익률 곡선이라든지 또는 네. 크레딧 스프레드라든지 뭐 기준금리 뭐 그런 용어도 나오는데 네. 아주 채권 투자를 할 때 아주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최소한 이 정도 용어는 알아야 된다. 네.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금리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에서도 어떤 채권에 대해서 가격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가격은 동일하더라도 네.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발행 기간이 다르게 되면은 2년, 3년, 5년, 10년 네. 이렇게 만기가 다른데 가격은 동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가격에 대해서 감내하는 부분들은 경제 주체들마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률 또는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네. 이 수익률은 조금 일반적인 투자 용어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 이 해당 채권으로부터 향후의 미래 시점에 이자와 원금을 받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시장에서의 가격을 일치시키는 이자율, 수익률,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 표시되어 있는 금리 3%와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장 금리는 다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교차점을 이제 수익률, 이자율이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높아지면 좋을 것처럼 느껴지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 2%짜리 금리의 쿠폰이 나오는 채권을 들고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은 2%짜리가 매력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가 3%고 시장이 4%가 이상이 되는데 2%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런데 내가 4%짜리 지금 채권을 샀는데 내년에 3%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채권을 새로 사려면 3%짜리를 사는 게 일반적인데 작년에 4%짜리를 잘 샀구나 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으면서 네. 남들도 바라겠죠. 네. 그러면 그 4%짜리 채권은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금리를 통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금리가 너무 종류가 많은 것 같아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장 핵심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핵심이고 기준금리가 세팅이 되면 콜금리가 되는 것이고 단기자금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기타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 기준금리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보통 policy rate라고 하는데요. 기준이라고 스탠다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기준금리 얘기를 해요. 그렇죠. 거기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이런 금리가 나오고 고객님은 어떤 것들을 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돼서 차감이 됩니다라고 할 때 얘기하는 금리의 종류가 기준금리, 가상금리, 우대금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리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스탠다드를 말하는 것이지 한국은행이나 연준의 기준금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이고요. 네. 11월 금통위를 통해서 3.5% 또는 3.25%까지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베이스로 만기물별 시장금리가 각각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 현재 국고 3년물 금리는 4.2에서 4.3% 레벨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트리플 A, 싱글 A, 트리플 B, 더블 B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건 트리플 A고 점점 낮아지면 더블 A, 싱글 A 이렇게 가고 그다음 네. 트리플 B로 가는데 좋으면은 금리를 높게 줘도 발행이 될까요? 낮게 줘도 발행이 될까요? 좋은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이나 금융기관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신용이 좋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들, 부도 위험이 있으면은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겠죠. 조금이라도 이제 이자를 펴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돈이 필요한 그 기관이나 기업이나 개인은 높은 금리라도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높은 금리가 형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등급이 좋으면은 금리가 떨어지고요. 등급이 좋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은 수익률 곡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 금리가 1년짜리가 4%면은 3년짜리는 얼마를 받고 싶을까요? 최소 4% 이상은 받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내가 1년을 빌려주면은 네. 낮은 금리, 장기로 빌려주면 더 높은 금리.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만기가 길어지면은 X축에서 만기가 길어지면은 수익률은 Y축에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최근처럼 수익률 곡선에 대한 예상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수평형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신흥국처럼 항상 먼 미래가 불안하다 하면은 낙타형 또는 하강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어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권 투자하게 되면 듀레이션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듀레이션 부분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듀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이자가 얼마 나오고 원금을 나중에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의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의미합니다. 평균 회수 기간이 길면 안정적이라는 것이고요. 네. 낮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평균 회수 기간이 짧다라는 것은 높은 금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네.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 듀레이션은 이자율이 1%포인트 변동했을 때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는지.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5년이다. 그러면 1%가 만약에 금리가 올랐다 하면은 나의 가격은 5%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금리가 듀레이션이 5년인데 1%가 내렸다. 그러면 5%포인트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10,000원에 샀으면 1,500원에 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을 때 네. 듀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어떻다라는 점은 채권 투자를 하는 데서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듀레이션 특성은 한번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기가 길수록 당연히 듀레이션은 길 수밖에 없겠고요. 네. 표면 금리가 클수록 듀레이션은 짧게 되고 네. 할인채 듀레이션은 만기와 일치하는 동시에 이표채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짧고 네. 만기 수익률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짧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듀레이션 특성을 잘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신용 등급 있잖아요. 특히 회사채 같은 거 투자를 할 때, 네. 이번에 신용 등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신용 등급 문제도 한번 언급을 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짧게 신용 등급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말씀드린 건 트리플 A가 가장 좋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는 이제 등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용평가사, 국내에도 주요 신용평가사가 3개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글로벌도 신용평가사가 3개 정도를 가장 메인으로 꼽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업 그리고 정부 신용등급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게 되죠. 네. 표로 좀 상세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네. 등급이 좋으면 이자 수익, 금리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손익에 대한 부분 기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신에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리스크는 안전하겠죠. 그런데 투기 등급으로 가면 갈수록 등급은 낮아질 것이고요. 네. 이자는 높아지고 리스크는 커지기 때문에 수익도 크고 손실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대한 해석은 사실 그 신용평가사마다 미미하게 다르지만은 네. 대부분 비슷하고요. 네. 트리플 A부터 이제 디폴트가 되면 D 등급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등급 전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안정적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가는 것이고요. 네. 포지티브가 나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바로 아까 우리가 신용 등급 트리플 A, 더블 A 플러스 이렇게 해서 더블 A 플러스에서 바로 트리플 A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포지티브가 있느냐, 네거티브가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방향성을 미리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서비스의 한 화면을 좀 따왔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을 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무디스 기준으로 지금 무디스만 조금 다르게 있는데요. 네. AA 이제 AA2라고 읽고 S&P와 피치는 이제 AA
제로, AA 마이너스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본이 싱글 A에 위치하고 있죠. 네. 싱글 A 플러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도 낮은 신용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신용 등급의 가장 핵심은 나라의 재정, 나라의 가계 그 살림이 어떤지를 보는 거거든요. 네. 나라에 빚이 많으면은 신용 등급은 당연히 낮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은 선진국으로 꼽히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등급의 해석을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세금 떼는 거는 이제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 채권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수익률을 올릴 때도 그냥 공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떼가잖아요, 세금을. 네. 그 세금 체계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세금을 떼고 채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과세가 되는 것인데요. 네. 가장 핵심은 아까도 제가 말했던 이표채.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자 수익이. 네. 거기에 세금이 매겨진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은 예금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 활동이잖아요.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매기느냐 안 매기느냐가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네. 주식은 차익을 실현하면은 세금을 일반적으로 안 내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채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냈을 때 만약에 중도 만기 도래하기 전에 중도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면은 거기에 세금을 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동일한 점과 상이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좀 우리가 뭐 볼 부분은 채권 이자 소득은 소득 발생 시점마다 원천 징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자가 나올 때 네. 이표가 3개월이든 6개월에 나올 때마다 떼서 지급이 된다. 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연말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에 대한 부분은 매년 이렇게 바뀌기 마련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14%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에 지방소득세 1.4에서 15.4% 정도 하면 되는데 네. 오늘 이제 녹화하기 직전에 어제 지금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가 미국에 지금 나가 있는데 내년부터 외국인의 채권 투자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10월부터 시행령을 바꿔서 비과세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워낙 외환 시장이 불안하고 하반기 후반부로 갈수록 항상 채권 시장의 외인 투자의 규모가 줄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점을 개선시키고 네. 또한 내년도에 WGBI 그러니까 세계 이제 글로벌 본드 인덱스에 편입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찰 대상국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네.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 대상으로도 비과세를 하는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그 역할도 있기 때문에 국회 문턱 넘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이네 또. 네, 뭐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봐야 되나 네. 이런 채권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볼 세제적인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네.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에서 그 채권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문제 이런 거를 좀 살펴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그 채권 투자를 하려면 또 이것만은 또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